차가운 액체가 제 옷깃에 사정없이 뿌려집니다. 며느리는 코를 싸쥐며 인상을 찌푸립니다. 어머니, 그 지독한 생선 비린내 좀 어떻게 못하세요? 집안 공기가 다 오염되는 것 같잖아요. 애들 교육에도 안 좋고 제 체면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이제 그만 고집 피우시고 시골로 내려가세요. 저희도 남들처럼 좀 우아하게 살아보자고요. 그 옆에서 아들놈은 고개를 돌린 채 못 본 척 핸드폰만 만지작거립니다. 35에 남편과 함께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온 핏덩이. 그놈을 걷어 내 살을 깎아 키운 세월이 부질없이 눈처럼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철컥. 아파트 현관문이 닫히는 그 소리는 제 인생의 문이 영원히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자식에게 다 퍼주고 버림받은 불쌍한 노인네라고 혀를 차겠지요. 하지만 저들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이 집에서 쫓겨나며 품에 안고 나온 것이 단순한 짐가방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성훈아, 너는 꿈에도 모르겠지. 내가 오늘 오물처럼 내던진 이 늙은 여자가 사실은 내 친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30년 전 눈보라 치던 시장 골목 쓰레기 더미 옆에서 죽어가던 너를 걷어 제 살을 깎아 키운 게 바로 나라는 사실을 말이다. 나를 비린내 나는 괴물 취급하던 너희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만져보지 못할 돈과 무서운 진실을 말이다. 여러분, 제 기막힌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그 당연한 세월 속에는 뼈가 녹아내리는 소리가 숨어 있습니다. 전 35, 남편과 새벽 시장을 누비던 그 겨울날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새벽 4시, 시장 골목 쓰레기 수거함 안에서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탯줄도 채 아물지 않은 채 시퍼렇게 얼어붙어 있던 아이. 자식이 없던 저희 부부에게 그 아이는 하늘이 내린 운명 같았습니다. 남편은 옷을 벗어 아이를 감싸 안으며 말했죠. 옥분아, 이 아이는 우리가 지키라는 하늘의 뜻인가 봐. 그날부터 제 인생에는 2번의 해가 떴습니다. 새벽 4시,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얼음 덩어리가 가득한 스티로폼 박스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겨울이면 손가락 끝이 갈라져 진물이 나오고 피가 맺혔지만 그 피가 생선 피인지 내 피인지도 모르고 고등어배를 가르고 갈치를 토막 냈습니다. 손가락은 물에 불어 퉁퉁 붓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생선 비린내가 문신처럼 박혔습니다. 오전 10시 시장 일이 끝나면 쉴 틈도 없이 아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아들놈이 제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 집에서의 제 생활은 어머니가 아니라 돈 안 드는 식모였습니다. 어머니, 이 셔츠는 손빨래해야 하는 거 모르세요? 이게 얼마짜린데 세탁기에 돌리셨어요? 정말 못 살겠네. 며느리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지만 그 안에는 늘 송곳이 들어 있었습니다. 새벽 내내 시장 바닥에서 번 돈뭉치를 건네줄 때는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라며 가식적인 웃음을 짓던 며느리가 제가 주방에 서기만 하면 코를 싸쥐었습니다. 어머니, 생선 만진 손으로 애들 간식 만지지 마세요. 소독은 하신 거예요? 집안에 냄새 배면 잘 안 빠진단 말이에요. 저는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가 빨래비누로 손을 박박 문질렀습니다. 살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씻고 또 씻어도 그 지독한 고독의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퇴근하면 어머니, 와이프가 예민하니 좀 맞춰주세요. 요즘 애 키우느라 고생이 많잖아요. 라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놈을 명문대 보내고 번듯한 대기업 과장 만들 때까지 제가 시장 바닥에서 찬밥을 물에 말아먹으며 버틴 세월을 녀석은 잊은 듯 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편하게 사셔야죠. 경기도 집 사실 수 있게 청소해놨으니
내일 바로 가세요. 사실상 유통기한 지난 우유처럼 내버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제 눈을 피했고 며느리는 벌써 제 낡은 짐가방에 소독제를 듬뿍 뿌려 현관 밖에 내놓고 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놈을 위해 내 젊음을, 내 건강을, 내 자존심을 다 바쳤는데 그들은 나를 이제 냄새나는 짐짝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을 벗어난 버스는 덜컹거리며 낮은 산길을 올랐습니다. 창문을 열자 매캐한 매연 대신 정겨운 흙내음이 밀려 들어옵니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 느티나무골. 이곳은 제가 30년 전 성훈이를 처음 품에 안았던 그 한 맺힌 고향이자 남편이 잠든 산자락이 보이는 곳입니다. 마을 어귀에 내려 굽이진 자갈길을 걷습니다. 발밑에서 밟히는 자갈 소리가 마치 옥부나 고생 많았다며 인사를 건네는 것 같습니다. 저 멀리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흉가처럼 변해버린 제 옛집이 보입니다. 아들놈은 길도 없는 맹진이 세금만 나오기 전에 팔라며 성화를 부렸던 땅. 하지만 이곳은 제 남편이 마지막까지 옥부나 이 땅만큼은 절대 내놓지 말라며 신신당부했던 제 최후의 안식처였습니다. 기익. 녹슨 대문을 밀자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마당에는 사람의 온기 대신 시든 풀냄새와 묵은 먼지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툇마루에 던져두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세균 덩어리라며 질색하던 그 낡은 우물. 두레박을 내려 길어올린 물은 손이 떨어져 나갈 듯 차가웠습니다. 그 물로 얼굴을 씻고 평생 생선 비린내가 가실 날 없던 제 손을 박박 문질러 닦았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비싼 비누로 씻어도 소독제를 뿌려대도 지워지지 않던 그 비릿한 냄새가 이 흙내 섞인 시원한 우물물 몇 번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나도 모르게 터져나온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들 집에서는 숨소리조차 눈치 보느라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소리가 날까봐 조심했고 며느리가 퇴근해 오면 죄인처럼 제 방으로 숨어들어야 했던 30년. 여기서는 제가 목 놓아 울어도 마당 가득 크게 웃어도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녁이 되자 상그늘이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먼지 쌓인 아궁이에 마른 나뭇가지를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 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고요한 방안을 채웁니다. 시장에서 사온 보리쌀을 씻어 가마솥에 앉히고 텃밭 구석에서 뜯은 냉이 몇 부리로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툇마루에 앉아 먹는 저녁상. 며느리의 타박을 들으며 먹던 기름진 고기보다 수만 배는 더 달고 고소했습니다. 비린내 대신 구수한 숭늉 냄새가 온 집안을 채우는 이 순간 저는 비로소 제가 제 인생의 주인임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마당 저 멀리 장독대 근처에서 수상한 그림자가 기웃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서걱, 서걱 자갈 밟는 소리가 점점 안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옆에 있던 빗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누구요? 거기 누구 있는 거 다 아니까 냉큼 나오시오. 제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떨려나갔습니다. 문 밖에 그림자가 멈칫하더니 손전등 불빛 사이로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빗자루를 잡은 제 손바닥이 축축해졌습니다. 누구요? 제 외침에 그림자가 멈칫하더니 손전등 불빛 사이로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형수님, 저예요. 이 마을 이장 박씨입니다. 마을 이장 박 씨는 제 남편과 형동생하며 시장 바닥에서 함께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온 박 씨는
짙은 손을 보더니 혀를 끌끌 찼습니다. 형수님 기어이 그놈들이 형수님을 이리로 내몰았군요. 만수영님이 생전에 걱정하시던 게 결국 터졌어. 박 씨의 입에서 나온 남편의 이름에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제 남편은 10년 전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늘 제 손을 잡고 미안해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시장 골목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온 아들 성훈이가 머리는 좋아도 가슴은 차가운 걸 보며 늘 저를 걱정했었죠. 형수님, 형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를 따로 불러서 이 땅 문서를 맡기며 신신당부한 게 있었습니다. 자기는 곧 가지만 형수님 성격에 성훈이 놈한테 다 퍼주고 길바닥에 나 앉을 게 뻔하다면서요. 이 땅 그냥 맹지가 아닙니다. 강성그룹 강 회장 아시죠? 형님이 젊은 시절 시장에서 번 돈으로 강일국 회장 부도를 막아준 은인 아닙니까? 강 회장이 이 일대 기업도시 세우면서 형님한테 보답하려고 이 땅을 최고가로 매입하기로 이미 약속이 돼 있었어요. 텃밭까지 하면 수십억은 될 겁니다. 그래서 성훈이 아파트 살 돈 마련할 때도 제가 이 땅만큼은 안 팔리게 미리 이야기해놨었고요. 너무 고마워요. 눈물이 났습니다. 박 씨는 품 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만수영님이 조건을 걸었답니다. 내가 죽고 나서도 절대 아들놈 손에 돈이 들어가게 하지 마라. 우리 옥분이가 자식한테 버림받거나 빈손으로 이 집에 돌아오는 날 그때 비로소 강 회장이 직접 나서서 옥분이를 지켜달라고요. 그리고 형수님, 제가 방금 성훈이 놈한테 전화 한 통 넣었습니다. 내 엄마 땅이 강성그룹 부지 정중앙이라 수십억 보상금이 나온다니까. 지금 눈이 뒤집혀서 달려오고 있을 겁니다. 머릿속이 띵해졌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이미 제가 버려질 것을 알고 이 모든 판을 짜놓았던 겁니다. 아들이 공부 잘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며 생선 비린내 참아가며 뒷바라지하던 저를 보며 남편은 뒤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키며 이 장독대 밑에 제 목숨줄을 묻어두었던 것이죠. 박 씨가 돌아간 뒤 저는 홀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놓인 장독대들. 남편이 죽기 전날까지도 옥부나 다른 건 몰라도 저 구석 항아리만큼은 매일 닦아야 한다고 당부하던 그 장독대.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구석에 있는 작은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된장 속에 깊숙이 박힌 비닐 뭉치를 꺼내자 남편의 투박한 글씨가 적힌 편지가 나타났습니다. 옥분아, 내 아내 옥분아. 성훈이가 우리 아들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사람 본성이 무서워 내가 이 글을 남긴다. 너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놈을 위해 내 뼈를 갈아넣겠지만 그놈은 내 비린내를 부끄러워할 놈이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결국 내 예상이 맞았다는 뜻이겠지. 슬퍼 마라. 너를 버린 자식보다 너를 지키려는 내 남편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걸 잊지 마라.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제 눈앞이 뿌얘졌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여보, 나 힘들어라고 한마디 하면 묵묵히 제 손을 잡아주던 그 사람. 그 사람은 죽어서도 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동이 채 트기도 전이었습니다. 안개 낀 마을 어귀를 뚫고 날카로운 엔진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짐짝 취급하며 소독제를 뿌려대던 아들 부부의 외제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마당 한가운데에 들이닥쳤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마자 며느리가 화려한 원피스 차림으로 내렸습니다. 한 번도 신지 않았던 비싼 하이힐이 질척이는 시골 흙바닥을 밟자 그녀의 미간이 일순간 찌푸려졌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제 얼굴을 보자마자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이런 누추한 곳에서 어떻게 계셨어요? 저희가 걱정돼서 잠을 한숨도 못 잤잖아요. 어머니, 어제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애들 키우다 보니 정신이 없어서. 여기 꽃바구니 좀 보세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장미예요. 그녀의 손에는 화려한 꽃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제 제 가방을 현관 밖으로 던지던 그 차가운 손이 이제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온기를 흉내냅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에서 나는 진한 향수 냄새보다 제 가슴 속에 남은 소독제의 잔향이 더 시리게 느껴졌습니다. 아들놈은 제 건강을 묻기도 전에 마당 이곳저곳을 눈독 들이며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장님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이 땅이 강성그룹 부지 정중앙이라면서요? 아니, 그런 대단한 걸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니까. 일단 인감도장이랑 서류 저희한테 주시는 게 안전해요. 요즘 시골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참으로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괴물들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대답 없이 가만히 있자 며느리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좋게 말할 때 내놓으세요. 저희 지금 빚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 땅만 팔면 우리 다 같이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회장님 소리 들으면서 살 수 있다고요. 아, 저거예요. 저 낡은 항아리들 속에 뭐가 들었구나. 이장님이 분명 장독대 얘기하셨거든요. 며느리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마당 구석 장독대로 뛰어갔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길에 30년 된 항아리 뚜껑들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며 덜그럭 소리를 냈습니다. 남편의 혼이 담긴 장독대가 유린당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고집 좀 피우지 마세요. 이게 다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건데, 그래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차피 다 제 거잖아요. 제가 어머니 명의로 실어타온 최고급으로 다시 알아봐 드릴 테니까 제발 협조 좀 하세요. 어차피 다 제 거라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남편이 죽기 전날까지 닦으라던 그 가장 작은 항아리 앞에 섰습니다. 며느리가 그 항아리를 뺏으려 달려드는 순간 저는 힘껏 항아리를 밀어버렸습니다. 이 할망구가 진짜 미쳤나?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알아? 당신 봤지? 이 노인네 제정신이 아니야. 며느리는 저를 할망구라 부르며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지며 깨진 항아리 조각에 손등을 베었습니다. 선연한 핏방울이 흙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아들은 쓰러진 저를 일으키기는커녕 흙바닥에 쏟아진 된장 속에서 남편의 철제 상자를 낚아채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찾았다. 이거야. 여보, 이제 우리 살았어.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검은색 대형 세단 세대가 굉음을 내며 들어오더니 마당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지금 이 귀한 분께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 건가? 호랑이 같은 목소리가 마당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고 아들의 손에 들려있던 흙 묻은 상자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 사이로 은발을 뒤로 넘긴 노신사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경제 뉴스에서나 보던 국내 최대 기업 강성그룹의 강 회장이었습니다. 아들 성우는 흙 묻은 상자를 주우며 입을 벌렸습니다. 며느리는 방금까지 저를 할망구라 부르며 밀쳤던 손을 옷자락 뒤로 숨기기에 급급했죠. 아들이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비굴하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아니, 여긴 어쩐 일로? 제가 바로 이 땅 주인 박만수 씨의 아들 박성훈입니다. 저희가 방금 어머니랑 정리 다 끝냈습니다. 바로 계약하시죠. 강 회장은 아들의 내민 손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흙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는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경악할 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그 재벌 회장이 먼지 날리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은 것입니다. 형수님,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이 못난 놈이 이제야 형수님을 뵙습니다. 강 회장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돌이 된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30년 전 제 남편은 시장에서 생선 유통을 하며 제법 모은 돈으로 사업이 부도가 나서 자살하려던 젊은 날의 강 회장을 살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자네가 만수 형님 아들인가?
강 회장이 차갑게 일어나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방금 전 저를 향하던 따뜻함과는 180도 달랐습니다. 예, 회장님. 제가 바로 그 형님의 외아들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회장님 얘기도 가끔. 입 다물게. 자네 아버님은 자네 같은 괴물을 키우려고 그 고생을 하신 게 아니야. 아까 차 안에서 똑똑히 봤네. 제 어머니를 밀치고 피를 흘리는데도 상자를 찾았다고 웃고 있던 자네 부부의 그 추악한 얼굴을. 강 회장의 호통에 아들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는 제 눈을 피하며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강 회장의 부축을 받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30년 묵은 된장과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회장님, 저 사람들, 제 자식 아닙니다. 30년 전 제 남편이 살아있을 때 키웠던 그 아들은 어제 서울 아파트 도어락 소리와 함께 죽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저 돈 냄새를 맡고 온 이방인일 뿐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들이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 오해예요. 제가 좀 힘들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회장님, 저들에게는 이 땅에 단 한 평, 흙 한 줌도 넘겨주지 않겠습니다. 이 땅은 제 남편과 저의 피눈물이 섞인 곳입니다. 이런 탐욕스러운 손에 넘길 수 없습니다. 강 회장이 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당장 이 사람들을 마당 밖으로 끌어내게. 그리고 이 일대 모든 땅의 매입 절차를 전면 수정한다. 자네 아버님이 남긴 뜻대로 법적으로 친자가 아니었던 박성우는 제외하고 모든 권리는 옥분 형수님께 귀속됨을 법적으로 확인해라. 네, 법적으로 친자가 아니라뇨? 회장님, 어머니, 안 돼요. 저희 빚이 5억이에요. 이거 못 팔면 저희 길거리나 앉아요.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제 발치에 매달렸습니다. 어제 제가 길거리로 쫓겨날 때 그들이 했던 말들이 화살이 되어 그들에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아들과 며느리의 뒤통수에 대고 저는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너희가 버린 건 냄새나는 노인네가 아니라 니들 인생의 마지막 기회였다. 다시는 내 집 마당에 나타나지 마라. 아들과 며느리가 쫓겨난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강 회장은 안타까운 눈으로 깨진 항아리를 바라보다가 아들이 떨어뜨리고 간 철제 상자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손때가 묻은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형수님, 형님은 아들이 변할 거라는 걸 이미 10년 전에도 예감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수첩을 넘겼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우리 부부가 그토록 기뻐하던 시절에 남긴 글귀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2005년 5월 성훈이가 서울로 가더니 제 어미의 생선 비린내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 녀석의 가방을 챙겨주던 옥분이의 손을 녀석이 뿌리치는 걸 보았다. 가슴이 무너졌다. 한두 번도 아니고 점점 변해간다. 저 녀석은 우리를 닮지 않았다. 하긴 피 한 방울 안 섞인 놈을 거둬 키웠으니 성품까지 닮기를 바란 건 내 욕심이었을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훈이가 알게 될까봐 평생을 전전긍긍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놈이 언젠가 저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이 장독대 아래에 마지막 방패를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여보 옥분아, 당신은 이 글을 읽을 때쯤 아마 눈물을 흘리고 있겠지. 자식에게 배신당해 가슴이 무너졌을 당신을 생각하면 내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구려. 하지만 울지 마오. 은혜도 모르는 녀석에게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은 건 당신을 향한 내 마지막 사랑이오. 자식이 부모를 버리면 부모도 자식을 버릴 수 있다는 걸 가르쳐야 저 녀석도 비로소 인간이 될 테니까. 일기장 사이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시장 바닥에서 쪽잠을 자고 있을 때 남편이 몰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제 손은 생선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남편은 그 사진 밑에 이렇게 적어두었더군요.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나의 아내, 옥분의 손. 저는 남편의 수첩을 가슴에 품고 마당이 떠나가라 오열했습니다. 아들에게 무시당하고 쫓겨날 때도 꾹 참았던 눈물이 죽은 남편의 진심 앞에서 댐이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죽어서도 10년 동안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로부터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제 고향 집 마당은 이제 옥분 할머니의 치유 정원이 되었습니다. 강 회장의 도움으로 이곳은 자식에게 버림받고 갈 곳 없는 노인들이 함께 장을 담그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쉼터로 다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이후 모든 재산을 압류당하고 이혼 소송에 휘말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끔 마을 입구에서 초췌한 모습의 아들을 보았다는 강 회장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오지만 저는 아직 찾을 생각이 없습니다. 후회가 익을 때까지 그는 그만의 지독한 겨울을 보내야 하니까요. 저는 오늘도 장독대를 닦습니다. 이제 제 손에서는 생선 비린내 대신 구수하고 깊은 된장 냄새가 납니다.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항아리들을 보고 있으면 어디선가 남편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나이 66. 사람들은 이제 다 살았다고 말하지만 저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의 식모도 아닌, 누구의 희생양도 아닌, 오직 나라는 이름으로 익어가는 이 시간이 참으로 달콤합니다. 옥분아, 고생 많았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남편의 마지막 일기장 문구를 보며 웃음 지어 봅니다. 내 인생의 장독대는 이제 비로소 진짜 보물로 가득 찼습니다. 창밖에는 서울에서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 쏟아질 듯 박혀 있습니다. 오늘따라 남편이 남겨준 이 흙내음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처럼 느껴집니다.